인구가 한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인류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네스코는 계속 문화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에 나라의 크기는 문화의 크기가 될 것. 이건 제가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낀 사람입니다. 나중에 문화산업 부분에서 얘기하겠지만 이제는 지금 세계 지식산업이 아까 구글을 아까 우리 회장님이 얘기했는데 제가 지난 5월 달에 유엔에 초청받아서 이제 유엔을 갔는데 거기 그 구글이 뉴욕에 있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보다가 내일 아침에 저기 한번 가봐야지. 정말 아침에 가봤어요. 부럽더라고요. 어떻든 그 뉴욕이라고 하는 그 구글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느낀 거는 미국 그럼 우리는 좀 환상 아직도 그 뭐 이렇게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있잖아요. 도전, 꿈 뭐 이런 게. 근데 그 사람들 정말 치열하게 살아요. 제가 한 6시쯤에 이렇게 일어나서 그 주변에 가니까 스타벅스가 많이 있어요. 30대, 20대부터 40대까지 거의 다 커피숍에서 그 샌드위치로 그냥 밥을 먹고 출근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과 실제는 많이 다르구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치열하게 살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하는구나. 여기서 나오는 문화의 크기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지식 재산의 39% 정도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1위예요. 그게 이제 뭐 일본이 2위였었는데 그걸 보통 이제 문화산업, 콘텐츠 산업, 지식산업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똑같아요. 국력 수준하고 문화의 그 위력하고 똑같이 갑니다. 국가의 그 국력의 순위가 문화의 순위다. 그래서 제 과장 때 노무현 정부 때 겨울에 첫 해 제가 이제 청와대 그 문화산업을 내가 5대 강국을 내가 만들겠다. 이 과장 원래 그 공무원 중에 과장이 제일 무섭습니다. 과장은 아무도 못 막아요. 마음먹으면 다 해요. 노무현 대통령이 문화는 알 사람 같아요? 그분이 문화는 전혀 모르죠. 근데 그분이 대통령 된 해에 부처마다 이제 경쟁적으로 뭘 막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제 문화산업정책과장이니까 문화산업 5대 강국을 만들겠다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장관, 차관부터 시작해서 미쳤냐? 너 허위 보고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어떻든 그냥 뭐 쑥 들어갔죠.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청와대 핵심 라인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 문화산업이 중요한 것 같은데 너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할 수 있다. 그 대신 부탁이 있다. 그래서 한 게 뭐냐면 문화부 장차관도 모르게 나하고 둘이 하자. 그리고 네가 위에서 눌러라. 그럼 내가 다 할게.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영빈관이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 다 뜯어놓고 거기다 그때 우리 게임이 제일 잘 나간 게 중국의 접속이 그때 리니지가 거의 한 5천만이 넘었어요. 접속수가. 그리고 게임, 영화, 뭐 이렇게 캐릭터 하면서 다 이렇게 붙여놓고 쇼를 했어요. 그때 대통령이 이거 거짓말 같거든? 야, 우리나라가 무슨 5등을 해.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5등이라는 표현을 해야 저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무슨 5등을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어떻든 플라이스 워터 쿠퍼스라고 이렇게 영국에서 나오는 그 자료가 이 지식산업에 대한 그 데이터가 매년 쭉 자세히 나옵니다. 규모나 이런 게.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5년 내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설명이 안 되니까 고민을 한 2주 동안 해서 한 게 뭐냐면 이쪽에는 이제 영화 영상 산업, 뭐 게임 산업, 그 다음에 여긴 뭐 방송 산업 뭐 이렇게 해서 5개 쭉 놓고 이쪽에는 반도체, 조선, 자동차 이렇게 5개 놓고 정말로 여기가 커요. 여러분들 안 믿기죠? 게임이 반도체보다 훨씬 커요. 모를 겁니다, 아마 그게. 방송 영상 산업이요. 조선 산업 비교도 안 돼요. 자동차 산업 비교도 안 돼요. 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주니까 이분이 이제 그거 가지고 대통령이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문화 산업이 뭐 중요하다는데 뭐 그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우리나라는 따라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든 결론은 이 나라의 크기는 문화의 크기하고 똑같다. 이거는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똑같아요. 문화의 중심지가 이 세계 힘의 중심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역사를 통해서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 코드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문화 코드는 요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읽혀지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고등학생들이 하는, 퀴즈 하는, 거기에도 이게 나왔었는데, 이게 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밈. 요 밈이라고 하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하면 이제 그런 유전자라고 하는 뭐 그런 개념인데, 이게 오랫동안의 그런 문화적 행태를 통해서 우리 체화되는, 이 내부적으로 체화되는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을 이제 밈으로 하는데, 이거를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는 컬처 코드나 문화 코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이 코드가 왜 필요하냐, 이 코드를 왜 아는 게 필요하냐는 뭐냐면, 이 코드를 알면, 문화 코드를 알면 세상과 인간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 전보삼 관장님이나 뭐 권 박사님 다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이런 관련된 책을 보면서 참 재미있구나, 그런 걸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경이 뭐냐면,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죠. 왜 현대 세계에 불평등한 이유가 뭘까? 왜 사람들이 불평등하지? 누가 너 불평등하게 살아라 이렇게 한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은 제각각 똑같은 환경과 조건에서 왜 저렇게 살고 다르게 살지?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 의문을 풀어가니까 이 코드가, 문화 코드라고 하는 거가 이제 개념이 생긴 거고, 똑같은 개념에서는 이 문화 코드는 결국은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DNA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화를 전송하는 구성 요소를 보통 밈이라고 하고,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제가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라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기보다는, 만약에 우리 아버지는 미국 사람이고 우리 엄마는 프랑스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태어나서 살았으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미국 사람이 할까요? 아니죠. 저는 한국 사람이죠. 그게 내셔널리티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우리를 우리답게 하는, 이 디파인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문화적인 태세다. 이걸 가지고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문화고, 그래서 중요하다. 정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경제는 뭐 10년, 20년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지만 문화는 쉽지 않아요. 제가 서기관 때 프랑스를 갔는데 뽕피드 센터를 갔어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박물관에 가면, 저도 그래요. 국립중앙박물관이 아무리 넓어도 한 30분이면 다 보거든요. 근데 뽕피드 센터를 갔는데 한 70대 그때 한 70대 되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기들끼리 쭉 한 30명, 30명 앉아서 그림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나가면서 봤는데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들어봤는데 뭐 프랑스 말은 조금은 아니까 정말 놀란 거예요. 이것이 정말, 이건 자긍심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정말 문화에 대한 문제구나. 이 사람들이 거의 1시간 이상을 그림 하나를 놓고 얘기해요. 한 사람이 얘기하고 또 한 사람이 얘기하고. 정말 저는 거기서 나름대로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림을 공부했다 하더라도 저 한 가지 가지고 1시간씩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게? 그래서 우리의 문화 수준을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한 적이 있고, 어떻든 그래서 문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수백 년, 수천 년 내려오면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그 임프린트라는 얘기가 요즘에 또 나오는데 이것은 죄송해요. 뒤로 가야 되는데 이게 좀 임프린트 각인이라고 그러죠. 각인이 뭐냐면 나도 모르게 나의 행동과 태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버터 그러면 우리는 버터에 대한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저는 뭐 그냥 고소하다는 정도인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연구가 있죠. 미국의 땅콩 버터와 프랑스의 땅콩 버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의 땅콩 버터는 애들이 3살, 2살 때부터 엄마들이 이렇게 땅콩 버터를 가지고 빵에다 다 발라준대요. 그 미국의 아이들이 클 때. 근데 걔들은 그러기 때문에 땅콩 버터를 하면 뭐가 입력이 돼 있을까요? 엄마. 따뜻한 거. 그 다음에 어떤 나를 좀 이렇게 채워주는 거, 이렇게 좋은 개념의 땅콩 버터가 있다 이거죠. 근데 프랑스 사람들한테 걔들도 땅콩 버터 먹거든요. 먹는데 미국만큼은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걔들은 땅콩 버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따뜻하거나 엄마의 그런 모성애를 느끼거나 이런 게 없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문화의 체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너는 너가 누구인지 정말 아느냐? 우린 잘 몰라요. 이 우주가 워낙 큰데 이 큰 데서 우리는 그런 문화적인 요인과 그 변인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쓱쓱 지나가죠. 이제 이걸 우리가 알 때가 됐다.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구인가?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 나는 우리가 정말 선진국으로 가고 문화인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각인이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다가 했는데 똑같이 의식하지 않고 사용하는 중고체제, 나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들이 이제 그런 어떤 이 문화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어떤 임프린트 내지는 디파인된 것들이 우리의 행동을 그렇게 끈다 이런 얘기고, 여기 재밌는 게 이제 찝차 미국에서 찝차하면 저도 지금 꿈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 동서횡단하는 꿈이 있어요. 찝차 타고. 근데 아직도 못 하고 있어요. 정말 저 하고 싶은데. 근데 미국에서 찝차는 뭐예요? 그 넓은 평야를 찝차 타고 다니면서 청바지 입고 멋지게 도전적이잖아요. 걔들은 찝하면 우선 그런 액티브하고 아주 뭐 정말 이 남성다운 이런 게 인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찝는 뭐예요? 프랑스 가서 찝 얘기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왜 그러냐면 나치 정권 때 그 찝차와 옆에 달고 다니는 거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레지스탕스 운동을 했어요. 그 반대 운동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한테 각인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누가 무엇을 얘기하면 우리는 내 머릿속에서 나는 거부하려고 해도 머릿속에는 이미 입력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전보삼 관장님 나는 굉장히 존경하는데 이미 조창희 머리에는 전보삼 이렇게 하면 정말 그분 일도 잘하시고 정말 좋은 분이야, 훌륭한 분이야 입력이 돼 있어요. 그럼 누가 얘기해도 이게 안 들어와요. 실제로 나빠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두뇌가 얼만큼 어리석은지 요즘에 두뇌 연구 많이 하잖아요. 우리 두뇌야말로 정말로 어리석은, 정말 여기 착각을 많이 하는 게 우리 두뇌거든요. 한번 입력이 되면 잘 바꿔지지 않아요. 그러니 문화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다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이런 무의식 중에 있는 문화 코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를 이해하고 미래를 밝혀나가는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사항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문화 자본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문화산업의 틀을 만들고 문화산업 국장 할 때 욕 엄청 먹었어요. 아마 여기 예를 들어서 순수문학 하시는 분, 또 뭐 공연 무대 예술 하시는 분한테는 나한테 저 미친놈 아니야? 뭐 문화를 상품화해? 뭐 문화가 무슨 공장이야? 뭐 이런 얘기.
근데 저는 물론 여기에 동의 안 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은 다릅니다. 문화가 상품화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이제는 문화는 문화만의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융합된 사회에 살고 있어요. 문화만 해서도 문화를 잘 모르고 경제만 해서도 경제를 잘 몰라요. 경제 속에 문화가 있고 문화 속에 경제가 있거든요. 이제는 우리는 그런 어떤 복합된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이 세상을 크게 보면 이 자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 자본과 상징 자본이 있고 문화 자본, 경제 자본, 사회 자본 이게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문화 자본이라고 이제 이게 프랑스의 이제 브루디에 같은 사회학자의 문화 자본이 제일 중요하다. 이 문화 자본은 상징 자본하고 같이 가요. 상징 자본이 뭔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그 이미지, 브랜드 아니면 나 서울대 나왔어 뭐 이런 거 이게 상징 자본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회 자본은 보통 인맥이라고 하죠. 우리 집안은 우리 아버님이 면장한 집안이야.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자본들이 많죠. 또 이건 학벌도 여기 포함될 수는 있지만 어떤 사회적 네트워크, 경제 자본. 근데 이 상징 자본이 이제 문화 자본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상징 자본인데, 상징 자본의 제일 큰 게 문화 자본이고 이 상징 자본에는 사회 자본, 경제 자본도 사실은 다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결국은 우리의 뭐예요? 우리 이 네 가지가 뭘 만들어요? 나를 만들어요, 나. 예를 들어 조창이 어떤 놈이야. 그럼 우리 이거 가지고 다 해결이 돼요. 그냥 판단해버려요. 그게 더 좀 나쁘게 얘기하면 계급화되는 거죠. 계급화. 저 놈은 몇 점짜리, 저건 얼마짜리. 이게 어떻게, 이렇게, 결국은, 왜 제가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할 부분이 있다고 미리 말씀드렸냐면, 어차피 사회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또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를 토대로 해서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이라고 하는 개념을 굳이 우리가 거부할 필요는 없다. 인간적 삶은 결국은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그 경제도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이걸 꼭 자본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이제 프랑스의 사회학자가 이분이 굉장히 이 문화 자본에 대해서 책을 많이 썼는데 재밌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세 형태로 이 문화 자본을 이제 얘기한 분이고 이거는 정신과 육체에다 이렇게 체화된 것들 그다음에 이건 이제 문화적 형태로 나타난 이건 엄청 많죠. 요즘에 나오는 음악 미술을 포함해서 모든 박물관 미술관에 있는 거 다 객관화된 문화 자본으로 볼 수 있고 제도화된 것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회적 자본에 연관된 것들이고요. 이제 문제는 이분이 그 얘기한 문화 자본을 얘기하면서 한 건 이분은 사실은 좌파 사회학자예요. 근데 얘기한 게 뭐냐면 문화 자본이 결국은 그 사람의 값을 매기더라. 그래서 문화 자본이 사람의 값을 매기면 이게 평등한 사회는 아니잖아요. 계급 사회지. 그래서 이분이 문화 자본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문화의 민주화, 문화 자본은 평등해야 된다. 저는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면 사람의 격이 달라지고 이 어떤 그런 가격 결정이 여기서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분 얘기는 이것이 불평등함이 계급사회를 만들고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게 된다. 그래서 문화 자원은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이죠. 교육과 문화에 대해서는 국가 권력이 이런 어떤 불공정한 것을 없애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맺습니다. 그냥 넘어간 것 같고요. 문화산업인데 문화산업은 이제 문화상품 그다음에 문화 콘텐츠, 문화경제 이게 다 학문화돼 있어요. 문화상품학, 문화경제학, 문화콘텐츠학.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문화산업은 그냥 우리가 웃어넘길 수 없다.
전 세계 문화산업의 그 규모를 좀 말씀드릴까요? 좀 뻥튀긴 느낌이 들 거예요. 아마 식량산업 다음에 많은 게 문화산업일 겁니다. 왜? 지적 자본이니까. 식량산업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이 소위 컬처럴 인더스트리인데 이게 2조 4천억 불? 2조 4천억 불? 세계 시장이 그렇게 크다고 제가 최근에 들은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 그 문화산업은 나쁜 개념입니다. 여기 이제 그 옛날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그 호르카이머나 아도르노는 계몽의 변칙법에서 대중들이 이 문화산업 때문에 대중들의 귀와 눈이 먼다. 그래서 이건 그야말로 이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개념이 많이 바뀌었죠. 왜냐하면 이제 산업사회가 되고 지식사회가 되면서 그거는 이제 뭐 거의 정당성을 잃어버렸는데 어떻든 이런 문화산업이 이제 각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뭐 이건 영국에서는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에서 창조산업 많이 들어보셨죠? 박근혜 정부 때 창조산업 잘못 얘기했다가 의도 터졌지만 영국이 창조산업을 아까 이제 21세기 들어올 때 이제 제가 얘기를 좀 빠뜨렸는데 영국이 가장 밀레니엄이 1000년 단위잖아요. 제가 한국의 밀레니엄 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결국 성공을 크게 못했죠. 그래서 어떻든 영국은 2000년을 무엇로 맞이했느냐 하면 이 문화산업으로 맞이했어요. 토니 블레어 수상 뭐 이런 대처까지 오면서 영국의 그런 위대함을 문화산업으로 그게 캐치플레이였어요. 옛날 비틀즈가 한창 막 할 때 어마어마했잖아요. 국가 전체 수출에 내가 알기로는 뭐 16%? 그게 비틀즈가 다 했습니다. 그건 말도 못했죠, 그때. 어떻든, 그 다음에 아트 인더스트리는 카나다에서 쓰는 거고, 인포메이션 인더스트리는 일본, 엔터테인먼트는 미국에서 쓰는 건데, 어떻든 그 우리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 보면, 문화 예술 활동의 예술성, 창의성, 오락성을 쭉 이렇게 해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 죄송하지만 우리 관장님도 사실은 문화산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순수 예술인들한테 하도 내가 욕을 먹어서 뭐라 했냐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집에 도자기가 하나 있잖아요. 그 도자기 혼자 보시죠? 그거 저 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드릴게요. 그럼 그게 어디로 갑니까? 선생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 선생님의 도자기가 더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걸 잘 보여주고 그걸 브랜드를 만들고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가치를 매겨주는 게 문화산업입니다. 이게 나쁜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컨텐츠로 말은 바꿨지만 결국은 이런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그러면서 부가적 가치를 발생시키는 것이 결국은 컨텐츠 산업이고 지식 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성은 뭐 이건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네트워크 에펙트 그다음에 뭐 인도 에펙트 연관 산업 효과 창구 효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어떻든 문화 산업의 그 순위가 국가 힘의 순위라고 하는 건 100% 맞고요. 내가 그때 과장 때 청와대 쳐들어가서 영빈관 다 뜯어고치고 막 빔 프로젝트를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1.1%였어요. 세계. 그때도 한류라고 하는 거는 막 태동할 때예요. 있었어요. 1.1%인데 나는 그때 5% 하겠다. 5% 하면 프랑스 다음에 우리가 5위입니다. 이렇게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기가 막힙니다. 이 뒷장에서 내가 설명을 해보면 이 성장 요인과 세계 시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산업이 클 수밖에 없는 거. 이 모든 세상은 경제와 문화 두 축이라고 그랬죠. 이제는 그것이 이렇게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컨버전스 되면서 새롭게 창출되는 그런 부가가치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보고한 게 몇 년도였냐면 2007년, 2007년, 아닙니다. 2005년도였을 거예요. 2005년에 2003년인가 2003년 취임 첫 해 보고했는데 그때 순위는 여기가 미국이 43%, 일본이 13%,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수였어요. 우리가 그때 몇이었냐면 우리는 뭐 통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겨우 한 12위, 3위. 근데 내가 5등 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저 새끼 사기친다고 그럴 거죠.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할 수 있습니다. 저 한다고. 근데 지금 우리가 7위까지 왔어요. 2.3%입니다. 1.1%에서 2.3%면 거의 한 10몇 년 동안에 도 배는 올라왔죠. 미국, 근데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현재의 국가 힘의 순위입니다. 똑같아요. 정말 이거는 정말 희한하게 똑같아요. 일본이 2위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이 15년 동안 얼마나, 지금 중국이 지금 뭐 미국하고 헤게모니 투쟁하잖아요. 중국이 두 번째입니다, 지금. 미국이 43에서 39%고 중국이 그때는 뭐 거의 1%도 안 됐었는데 존재감도 없었죠. 근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여기가 13% 정도 되나? 세계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는 요거는 제가 한마디 할게요. 그 내가 경기문화재단 있으면서 느꼈던 거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맨 처음에 왜 문화는 뭐냐고 여쭤봤냐면 문화는 희망이다. 우리 희망을 가져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지나온 얘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부정적이었다 하더라도 그걸 넘어서는 게 저는 문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역 문화를 얘기하면 참 답답한 게 많죠. 지역 문화 축제도 많고 문화 관광도 많지만 지역은 사실은 가장 문화에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향토사도 얘기하고 모든 그 브랜딩은 지역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의 뿌리인데 이것을 지역에서는 잘 못 만들어요. 저는 중앙정부에 오래 있다가 지방정부 가서 신나게 한번 일을 해보겠다고 우리 관장님하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지역의 이기주의 때문에. 근데 우리가 글로컬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글로컬은 맞는 얘기예요. 지방의 특색이 있는 것이 세계화 가능하지 대한민국의 공통적인 문화 가지고는 안 돼요. BTS나 뭐 드라마 이런 것은 영상문화로서 특성이 좀 따로 있지만 거기에 대한 원소스는 뭐냐? 다 지역, 향토, 지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남사무를 좋아했던 이유가 제가 여기 오고 싶었겠어요. 물론 회장님이나 관장님이나 뭐 훌륭하신 분들 많으니까 와서 뭐 배우는 겸 해서 오지만 사실 온 데는 또 오고 싶지 않잖아요. 왜 왔느냐? 저는 남한산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엄청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이 처음에 얘기할 때 남한산성의 내년도 계획을 얘기했죠. 전 정말 속으로 울컥했어요. 내가 못한 걸 하시네? 이 남한산성이 어떻게 보면 우리 뭐 불굴의 역사 뭐 이런 뭐 얘기하지만 그런 이상의 의미가 있거든요. 뭐냐? 아까 시민단체 얘기했어요. 이제 시민이 권력을 갖고 시민이 지식을 갖고 시민이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선진국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건 뭔지 아세요? 각자가 우리 하나하나 각자가 정말 자기 역할을 하고 중심 잡고 사는 거예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에서 가장 큰 게 뭡니까? 집단주의거든요. 이거는 올바른 판단, 올바른 통찰력 이게 놓칠 때가 많아요. 결국은 선진국이 되려면 우리 각자가 다 내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 난 그거라고 생각.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우리 김내동 회장님 얘기하신 대로 남한산성이 나는 문화시민운동의 단초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여기는 역사와 문화에 대한 스토리가 많잖아요. 이거를 지역이라고 하는데 얽매이지 말고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르는, 아까 얘기 정말 잘하셨죠. 저 남사모 저도 사실 싫어했어요. 남사모 이름이 별로 좋진 않아요. 너무 많아 이거는. 정말 난 속으로 박수 쳤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사업도 한다고 하시는데 어떻든 제가 남사모를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여기는 정말 우리 정신 가치에 대해서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는 모델이 있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여기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지방에 와서 보니까 지역 문화는 정말 없어요. 그냥 액세서리예요. 내가 이제 지나온 그 과거를 얘기하면서 이따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떻든 정부에서는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뭐 지역문화 진흥 기본법도 만들고 했지만 문제는 결국은 정치인들의 마인드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창조도시 성립 조건인데 조금 전에 우리 권 박사님 보니까 창조도시에 대해서 뭐 하셨는데 저는 경기도에 있을 때 취임하자 만든 게 두 개거든요. 하나는 생활문화운동, 그래서 생활문화팀도 만들었고 경기도가 워낙 넓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났었습니다, 진짜. 할 게 너무 많아서. 근데, 이게 이제 뭐 시군은 또 시군대로의 뭐 사정이 있으니까. 어떻든 저는 컨설팅을 많이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문화재생팀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2014년에, 그땐 도시재생이라는 얘기가 없을 때입니다. 문화재생팀을 만들어서 저기 남양주에 뭐 댐도 한번 다시 우리가 뭘로 만들어 그림으로 좀 해보고, 뭐 조각도 한번 해보고, 멋지게 만들려고 생각을 해서 했었는데 어떻든 창조도시의 성립 조건 뭐 청구를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해외 성공한 게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머리 좋고 열정적이고 하니까 위에서 이 큰일 하는 사람들이 가닥만 잘 잡아주면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부산 영상도시에 대한 태생에부터 현재까지 저는 계속 지켜보고 있고 시작을 해봤는데 이게 참 좋은 사례인 것 같고요. 이게 또 넘어갔는데 어떻든 이거는 아마 저긴 것 같습니다. 문화 경영. 저는 문화 경영을 좋아해서 제가 개인 연구소 이름이 한국문화예술경영연구원인데 이제 문화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나와있지만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경영학, 사회학, 경제학 이게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글로벌화 되면서 이 문화 경영이 또 중요한 이유가 문화를 모르면 그 상대국하고 굉장히 교류하기 어려워요. 상대방 문화를 이해하는 것 차원을 넘어서서 그 상대방 문화와 그 사람들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사람을 이해해야 되니까 이런 어떤 문화 경영에 대한 그 인식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여기 문화 경영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 러스킨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이 사람이 예술의 정치경제학을 쓴 사람인데 이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잖아요. 자본주의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결국은 이런 문화 경영이다. 왜냐하면 문화 경영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인권이라든가 공정성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결론입니다. 넘어가고요. 여기서 문화 경영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문제 해결의 딜레마 조정 방식, 국가 지역마다 문화적인 경계가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유럽 공동체를 창립한 장 모네란 분이 있죠. 이분이 유럽을 통합을 했지만 결국은 이 문화적 이 경영 아니면 문화적 통합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더라. 그런데 중요하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한번 써봤습니다.